그러니까 2,000조의 문제가 아니라 만 문제인 거예요. 가계부채 난리가 난다고 내가 그토록 들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언론이 잘못했던 거죠.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 성장률 1.6%로 전망한다는 거, 그게 경기 침체예요. 굉장히 어려운 경제다. 1960년부터 쭉 나열했을 때 23년 경제 성장률이 가장 나빠요. 바닥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 바닥 아니다, 이제 바닥 밑으로 내려가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화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소리가 작네요. 농담입니다. 경기 침체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표로 많이 확인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체감적으로 느끼신다, 그렇다면 아마도 통장에 찍히는 소득, 임시 일용근로자의 소득이 많이 꺾여 들어가고요,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매출이 정말 많이 줄고 있는 모습. 저는 지표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체감적으로 질문하시는 분은 체감적으로 우리 동네 경기 침체 안 왔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 동네 보니까 우리 동네 성수동인데 줄 30분 기다렸다가 먹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경기 침체 안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안타깝지만 그런 현상마저도 제가 경제를 이야기할 때 우물 안에서 보면 안 된다, 우물 밖에서 나와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우물 안에서 보면 내가 보는 하늘은 동그란 거밖에 없어요. 우물 밖에서 보면 제대로 그 하늘이 보이죠. 그게 경제 공부하는 모습인 거예요. 직면에 있는 체감만 가지고 느끼려고 하면 전체 경제가 좀 안 보일 때가 많아요. 특히 23년 상반기 경기 침체 국면을 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심지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기 침체예요. 물가가 치솟긴 하지만 소득도 같이 는다. 견딜만 하시죠? 네. 반대로 소득이 좀 줄긴 하지만 물가도 같이 떨어져 준다. 견딜만 하시죠? 근데 반대로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은 떨어진다. 견딜만 하세요?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물가가 치솟고 소득도 같이 늘어난다. 고성장 고물가,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고, 그리고 저성장 저물가, 이걸 디플레이션. 둘 다 떨어지는 거. 근데 물가만 여전히 높고 성장세는 주춤하다, 이런 게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23년 경제는 상반기가 특히 정의에 부합하는 경기 침체입니다. 특히 이 경기 침체는 고물가랑 같이 찾아오는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저만 이렇게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저는 나름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야기해 볼까요? 23년 경제를 저는 1.9%로 전망했어요. 지난 10월에. 그리고 KDI가 그 다음 달에 11월 달에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고, 한국은행은 1.7%로 제시했고, 지난주에 우리나라 정부는, 기획재정부는 1.6%를 제시했어요. 저보다 다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1.9%, 2%라는 잠재 성장률이 채 안 된다라고 보는 그 경제 성장률의 의미가, 그게 경기 침체예요. 저만 그렇게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년 경제가 안 좋은 걸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공공성을 띠는 기관들은 더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스탠스 차이입니다. 스탠스 차이. 23년 경제를 볼 때 뭐를 주로 전제를 하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 성장률 1.6%로 전망한다는 거,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경제다. 이게 정말 실감할 만큼 얼마나 어려운 경제인지 말씀드리면, 1960년 이후로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를 경험한 게 딱 4번 있습니다. 1980년, 그때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6%. 그리고 1998년 IMF 외환 위기 때, 그때 우리나라 경제 마이너스 5.1%, 경제 위기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0.8% 플러스 성장했어요, 우리 경제. 그래도 이것도 경제 위기라고 다 부르죠. 그리고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우리나라 마이너스 0.7% 성장, 역성장했어요.
이런 걸 경제 위기라고 해요. 근데 이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고 1960년부터 쭉 나열했을 때 23년 경제 성장률이 가장 나빠요. 이런 걸 경기 침체에 가깝다. 경제 위기라고는 볼 수 없지만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판단하는데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그렇게 어려운 경제로 저보다도 정부가 그렇게 보고 있다. 근데 통상적으로 정부는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경제를 전망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인식하고 계실 거고, 그래서 많이들 그동안에 비판을 해왔는데 정부의 전망치가 이게 과연 전망치냐 목표치냐, 차라리 목표치라고 불러라 라는 종류의 지적을 정말 많이 받아왔어요. 저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해왔던 사람이에요. 2010년대 20년대 내내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 전망치는 오히려 다른 기관보다 낮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경기 침체를 인정하자. 경기 침체를 우리 차라리 긴장하고 적극적으로 이 어려운 경제 국면임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차라리 적극적으로 대응할 대응책을 모색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바로 경기 침체죠. 23년 경제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는 초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2년 경제도 정말 어려웠다라고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그리고 무역 적자, 경상수지 적자, 정말 좋은 게 없는 그런 국면. 근데 이런 것들은 보통 둔화라고 표현합니다. 경기 순환 사이클에서 보시면 경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을 제로에서 플러스를 향할 때 이걸 성장한다고 해요. 성장. 그죠? 성장기를 지나서 고점을 찍고 피크를 찍고 밑으로 내려오죠. 이런 걸 둔화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제로까지 왔죠. 제로에서 밑으로 쭉 내려갈 때 우리는 이것을 침체라고 합니다. 침체. 제로 끝단, 저점에서 다시 0을 향해 올 때를 recovery,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성장 혹은 확장이라고 했는데 이 구간은 이미 21년에 찾아왔고 21년 끝자락 22년 1월 달 전쟁을 맞이하면서 둔화로 전환되죠. 급격하게 둔화. 22년은 둔화하고 23년에 비로소 제로를 밑도는 침체 국면에 진입한다.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게 바닥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 바닥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바닥 밑으로 내려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실물 경제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실물 경제랑 주가랑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다라는 말이 어폐가 좀 있어 보이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실물 경제의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가는 2위부터 선반영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바닥을 찍고 침체 간다,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또 떨어진다, 이렇게 받아들이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들으시는 분이 혼동을 하시더라고요. 경기 침체 온다고 했는데 경기 침체를 마치 경제 위기 온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거 아닙니다.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다르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경기 침체 온다고 했는데 그럼 주가가 이제 바닥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이 이야기는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경기와 물가 간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기가 별 문제 없을 때, 일단 전제를 별 문제 없을 때, 22년은 사실상 별 문제가 없었어요. 굳이 따지면 경기가, 왜냐면 둔화 국면이니까 별 문제가 없었다. 문제는 있었지만 별 대단한 문제가 없었다라고 전제할 때 고용시장도 타이트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이 물가를 잡기 위해 어떻게 한 거예요? 금리 인상한 거예요. 그럼 금리 인상을 하다 보면 물가가 잡히거든요. 왜? 금리 인상하다 보면 뭐가 둔화돼요? 소비자의 소비가 둔화돼요.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껴다가 명품백 사시겠습니까? 금리가 낮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생각을 덜 하게 되죠. 대출을 낀다는 것은 현재 소비를 늘리고
미래 소비를 줄인다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가계 소비가 위축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가계 소비가 줄 것 같아.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업들은 투자를 위축시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판단하는 여러 의사결정의 기준, 기회비용, 그게 금리예요. 시중금리가, 대출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대출 껴다가 사업하겠습니까? 사업했을 때 소위 투자 수익률이 5%라고 해볼게요. 근데 대출금리가 5%예요. 그럼 대출에다가 그 사업 하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기본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 사업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다? 금리예요. 결과적으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치솟으면 기업들은 사업 규모를 축소시켜요. 그래서 설비 투자, 건설 투자를 위축시켜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만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위축시켜요. 자, 그러면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앞에서 제가 한국 경제 성장률을 정부가 전망할 때 1.6%로 전망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 GDP 규모가 1.6%밖에 성장하는 정도가 못 미친다라는 얘기인데, 그걸 구성하는 항목들을 뜯어보면 특히 설비 투자,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설비 투자,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니까 전년보다 준다는 뜻이에요. 설비 투자를 줄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공장 기계 설비를 줄인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뭐 생산 설비를 뭐 기존 계획을 축소시킨다, 뭐 이러다 보면 고용이 축소돼요. 그럼 일자리가 주니까 소득은 더 줄어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야기되는 게 23년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우리 경제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출도 주는 거예요. 실제 이 정부의 전망 자체가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고요. 심지어 수출마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GDP 성장률이 높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자 보세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했단 말이죠. 그럼 높아진 금리는 시장에 역습을 주는 거예요. 경기 침체로.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와서 물가가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합니까? 경기를 부양시키는 거죠. 사이클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결국은 22년은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했고, 그것 때문에 경기가 침체됐다면, 여전히 23년에는 그 충격으로 정점 찍고 잡히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찾아오고, 그게 결국은 크로스되는 구간이 있어요. 물가 상승률은 하향 안정화되고 경제 성장률도 떨어질 텐데, 이게 크로스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서 이제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에 부합하는 경제 국면, 이게 나타나고, 그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물가는 경기 침체 후에 안정화될 수 있겠죠. 2%대에 부합하는 그런 물가 상승률은 경기 침체 후에나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뭐 저만 그렇게 전망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도 내년 상반기 물가 상승률을 4.1% 정도, 4%대, 그리고 하반기를 3%대, 그래서 도합 23년 물가 상승률을 대략 한 3%대 중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22년에 고점을 찍고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고물가다. 23년 혹은 24년이 되어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정적인 물가 있죠? 그런 물가 상승률에 부합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많이들 그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왜 자꾸 금리 올리느냐, 경기 침체 오게. 그럼 마치 이런 거예요. 내일 뭐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면 공부를 해야죠. 그럼 당연히 피곤해지죠. 그러면 왜 공부하냐, 피곤해지게. 피곤해지지 말기 위해서, 그럼 않기 위해서 공부 안 합니다. 내일 시험 망치려고 왜 공부 안 하냐. 피곤해지더라도.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약간은.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이에요. 두 마리의 토끼의 비유를 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어요. 하나부터 잡고 그 다음 하나를 잡아야 돼요. 맞죠?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마리를 다 잡기 위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한 마리 토끼를 잡고 나서 그 다음 토끼를 잡아야 돼요. 일단 시험이 먼저니까 피곤하더라도 시험 공부해서 시험 잘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나의 피곤함을 풀어야 되지. 근데 둘 다 잡으려면 둘 다 망치는 거죠. 둘 다 놓치는 거죠. 그죠?
더 피곤할걸요? 시험까지 망해버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은 물가라는 토끼를 먼저 잡기 위함이다. 그럼 물가라는 토끼를 잡는 과정에서는 경기 침체라는 토끼는 저 멀리 더 달아가 버리겠죠. 경기 침체를 막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물가라는 토끼를 잡고 나서 냅다 둬야죠. 경기 침체 잡자고. 그렇게 하는 국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23년에는 결과적으로는 이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과정에서 경기 침체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미 칼럼에서도 그런 말을 썼고 제 책에다가도 그런 표현을 썼지만 용인된 경기 침체, 경기 침체를 용인하는 과정이다. 오히려 유인한다는 표현까지 썼어요. 유인하는 거예요, 경기 침체를. 그래야 뭐하니까? 물가가 잡히니까. 물가를 다 잡고 나서 그 다음 경기 침체를 회복으로, 경기 부양으로 또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후순위라는 거죠. 둘 다 잡으려고 하면 둘 다 영원히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가 정점 찍었다. 지난 2022년 6월에 미국 물가 상승률 9.1%를 기록했는데 그 값에서 지금 7%대 초로 떨어졌고 아마 이 영상이 나가는 시점에는 6%대의 물가 상승률을 보지 않을까? 어쨌든 물가 정점 찍고 안정화되는데 금리 인상이 기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기 침체를 유인하고 다른 말로 수요, 소비자의 수요, 또 기업의 투자 이런 수요를 위축시키는 과정에서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넘쳐났을 때 결국 공급을 늘릴 수는 없어요. 이걸 떨어뜨리는 과정이었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우리가 당면하게 될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어려움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의장은 여러분의 주식 계좌가 걱정인 게 아닙니다. 연준 의장은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는 여러분의 부동산이 걱정인 게 아니에요. 가계부채가 걱정인 게 아니에요. 물가가 걱정인 거예요. 적정 물가를 이루는 것, 그게 중앙은행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게까지는 계속 달려가면서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23년 내에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24년에 올 것 같습니다. 주로 23년 말이나 24년 초 이 정도의 적정 물가에 부합하는 그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22년 올해 한 문구 정해봐라 라고 한다면 영어 문구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2% goal 2%라는 목표 물가를 이룰 때까지 금리 인상 계속하겠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 그런 실적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죠. 다만 자꾸 시장이 뭐라고 판단하냐면 물가 정점 찍었네. 그 9.1% 그게 가장 높은 고물가야. 그리고 6월 물가 다음 7월, 8월, 9월, 10월 계속 물가 정점 찍고 7%까지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금리 인하해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죠. 파월 의장의 마음은 2%가 기준선이고 아직도 물가 정점 찍은 건 맞지만 정점 이하가 여부로 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라는 물가 상승률에 부합하느냐 여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는 전혀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상대적으로 기대하기가 힘들다. 다른 말로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 2%에 부합하는 그런 목표 안정 물가치에 도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역시 금리 인하라는 의사결정,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는 피봇에 해당하는 이 의사결정은 짧은 시간 안에 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생각하시는 그 부채 위기는
마치 2,000조에 달하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무너질 것처럼 이렇게 상상을 하시고, 많은 언론이나 뭐 유튜브 썸네일 같은 경우도 뭐 2,000조 가계부채가 이렇게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뭐 이렇게 연출을 많이들 하시는데, 2,000조가 터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도 빚이 많아요. 아마 우리 PD님이나 작가님보다 빚의 규모가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을걸요? 터질까요? 부채 규모가 문제가 아니에요. 2,000조가 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터지는가? 그걸 진단해야 될 텐데, 사실 갚을 수 있는 부채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적정한 소득을 영위하는 근로소득자가 적정한 수준의 빚에 의존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론 이자 상환 부담은 가중되죠. 변동금리 대출자가 한 78.5% 정도 되니까 80%가량의 대출자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경기 침체로 몰고 오는 역할을 해요. 이자 상환 부담 가중되니까 소비할 수 있습니까? 빚 갚는데 다 쓰고. 우리 보통 통장이라고 많이들 표현하잖아요. MZ세대 여러분들이. 통장이 되니까 소비할 여력은 계속 줄어들어요. 경기 침체로 가져오는 역할은 합니다. 근데 경제 위기가 온다는 말은 다른 거예요. 전체 부채 2,000조 원이 갚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를 때 가계부채 2,000조 원이 터지는 거죠. 갚을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죠? 근데 갚을 수 없는 부채가 무엇일까? 얼마만큼 될까라는 것을 판단해 보면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고위험군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 규모보다 부채 규모가 큰 경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채 문제가 터진다 그러면 이 갖고 있는 자산을 다 매각해도 그 빚을 못 갚을 때, 그럼 금융부실이 야기되는 거겠죠. 그런 부채 규모가 얼마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런 부채 규모가 대략 한 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0조의 문제가 아니라 4%만 문제인 거예요. 나쁘게 표현해 본다면 2,000조 가계부채 문제 없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 기존에 여러분들이 여러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접했던 그 상식하고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갈등, 컨플릭트가 발생해서 악플 다실 수도 있어요. 아, 뭐 저 사람 전문가야? 가계부채 문제 없다고? 가계부채 난리가 난다고 내가 그토록 들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언론이 잘못했던 거죠. 2,000조가 터지지 않습니다. 터지는 부채의 규모를 우리는 취약차주라고 합니다. 취약차주. 취약차주가 갚기 어려운, 그 자기가 짊어진 빚을 갚기 어려운 계층을 보통 비유를 해요. 보통 취약차주는요, 빚의 규모가 작아요. 고소득층은 빚의 규모가 많아요. 우리나라 전체 2천만 가구의 평균 그 빚의 규모, 가계부채 규모가 한 가구당 9,100만 원 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근데 고소득층일수록 2억에 가깝고요. 저소득층일수록 소액대출이 많아요. 500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 신용대출. 고소득층일수록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아요. 근데 아무리 집값이 조정돼도 LTV 같은 것들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집값이 아무리 반쪽으로 조정되더라도 자산을 매각했을 때 빚을 갚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볼 땐 대부분 갚아 나간다는 거예요. 결국 못 갚는 빚은 누구냐? 저소득층의 빚이에요. 급전대출이라고 하죠. 500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 취약차주를 정의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다중채무자여야 돼요. 첫 번째. 다중채무자는 세 가지 이상의 빚을 갖고 있을 때, 카드 대출도 받았고 신용대출도 받았고 어디 소액 뭐 급전대출도 받았고 이러면 다중채무자죠. 그죠? 다중채무자이면서 동시에 저소득층이어야 돼요. 이러면 취약차주라고요. 혹은 한 가지 분류, 두 번째 분류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신용등급이 낮아야 돼요. 저신용등급. 이들이 짊어진 빚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00조 원이 안 됩니다. 실제 전체 부채에서 취약차주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5% 정도가 안 됩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부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2,000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부채의 문제는 100조의 문제라는 거죠. 100조는 터질 수 있어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도저히 빚을 못 갚는다. 그럼 100조 원만큼의 금융부실이 연결될 수 있고, 그게 경기 침체로 몰고 오는 하나의 사인 중에 하나일 텐데,
그게 경제 위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네요. 우리나라가 워낙 뭐 대외 의존적이다라는 말에 동감하고 계시듯이 대외 의존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파트너국들 이들이 어려우면 우리 경제 당연히 어렵습니다. 22년 한 해 우리 경제가 유독 어려웠었던 것, G20 국가 중에 각 국가의 그 국가를 상징하는 주가 지표가 있죠. 우리나라는 그게 코스피죠. 근데 그 주가 지표의 등락률을 계산했더니 우리나라가 G20개 국가 중에 19등이에요. 그러면 20등이 누구냐? 그게 러시아예요. 러시아는 전쟁 국가잖아요. 그 G20 국가 중에 우리나라의 주가가 가장 많이 조정된 것이다. 전쟁국에 해당하는 이 나라를 제외하면 코스피가 가장 많이 빠진 것이다. 근데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유독 우리나라가 더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그만큼 대외 의존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2022년 안에 특히 수출이 안 좋았는데 그만큼 중국의 대봉쇄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우리나라 수출의 대략 한 25%가량이 중국으로 가고 또 미국으로 약 15%가량이 갑니다. 그럼 미국과 중국을 합하면 우리나라 수출의 40%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이 주로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홍콩, 일본 이런 순서예요. 결국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대상국들이 경기가 안 좋거나 뭐 대봉쇄와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 외환 위기에 처하거나 이런 요인들이 등장하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도 같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런 영향을 또 집중적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뭐 일본 경제가 안 좋을 때 우리 경제가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좀 미약하죠. 근데 일본 경제는 그동안에 계속 안 좋았잖아요. 계속 안 좋다가 23년에 본격적으로 안 좋아지는 것인데, 근데 그 안 좋아지는 양상은 일본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들이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23년 경제 22년보다 더 안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본이 사실상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라는 말은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라 통화정책의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데 기준금리 외에 다른 수단들을 완전히 긴축적으로 움직이면서 사실상 기준금리를 인상한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일본마저 정말 계속 금리를 동결하고 혼자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를 유지하다가 일본마저 긴축적 통화정책 스탠스를 전환시켜버린 것은 말 그대로 물가 때문이에요. 일본은 계속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하다가 22년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그것이 일본 물가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일본 물가도 뭐 한 3%포인트 정도 물가가 치솟았어요.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1에서 3%포인트 치솟으면 2%죠. 근데 2%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 그런 실적치 물가가 나타났던 거예요. 금리 인상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3%대, 3% 후반대 요 정도까지 물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일본도 비상이 걸린 거야. 야, 이거는 우리가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물가네 하면서 우리도 물가 잡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겠구나 하면서 금리 인상 단행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물가가 잡히고 그리고 그 밖에 부정적인 세계 경제를 억누르는 요인들이 긍정적으로 전환된다면 저는 이 리커버리 되는 구간이 또 빨리 찾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경제를 억누르는 그 변수가 하나가 코로나19였고요. 근데 코로나19 뭐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 여행객이 코로나19 전에 매월 한 250만 명 정도씩 나갔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19 때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졌었죠. 그리고 이게 펜트업 디맨드가 일어나는데 22년 지금 한 80만 명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직도 250만 명의 반도 안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다 리커버리 될까요? 23년에 돼요. 결국 코로나19 종식선언이라든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마스크를 벗는 액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억눌렸었던 항공, 여행, 면세점업 이런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역할을 하겠죠. 그런 것들도 하나의 긍정적인 전환기를 가져올 변수가 될 것이고요. 22년 한 해 가장 억눌렀었던 변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고 그 전쟁 그 자체보다 전쟁으로 인해서 국가들 간에 안 좋은 벽이 생겼고 보호무역 조치가 단행됐고 심지어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쓰지 마 하는 경제 제재를 단행하면서 세계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물가가 치솟았는데 결국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빨리 종식이 된다면 그러면 또 생각보다 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흐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물가가 2%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 빠른 속도로 떨어져 주면 이제 물가는 잡혔으니 뭐 해야 될까요? 통화정책이 경기 부양적으로 움직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도입한 너무나 높은 금리는 계속 부담하기 어려워 하면서 통화정책 스탠스를 바꿔나갈 수 있죠. 이것은 또 한 번 돈이 이동하게 만들어요. 어디로?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뭐 이 주가라는 게 자기 자본 아니겠습니까? 시가총액. 이 자기 자본금이 늘어나고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고 그러면 기업들은 또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신사업 해야겠다 하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세 가지죠. 우리 세계 경제를 억눌렀던 주요 변수들, 이벤트로는 코로나19와 전쟁,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 이런 이슈들이 또 상쇄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경제가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보다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심리지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은 선행성이라는 단어를 잊으시면 안 돼요. 선반영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 의사결정할 때 금리 올라가고 있네, 앞으로 올라갈 거야, 그런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 그 답변과 함께 투자 의사결정이 단행되는 거예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겠네, 한미 간의 기준금리 역전되겠네 하면서 반영되는 거고, 주가는 보통 한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행성이라는 관점에서 주가의 저점이냐 고점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기준금리 인상의 고점 23년 2분기 그 지점으로부터 6개월 전에 선반영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22년 10월 11월 요 정도가 저점을 형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렸었거든요. 그게 실제처럼 된 거고요. 그런데 반등하는 것이 그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경기 침체 때문에. 경기 침체는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계속 어둡게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 이 기업 미래성장 가치가 있어 하면서 투자하는데 실적 발표가 날 때마다 기대했던 바가 아니에요. 자꾸. 그런 것들이 좀 주가에 추가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가는 어쨌든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주가가 저점이냐 반등하느냐 이게 주식시장으로 몰려오는 돈의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모든 가격은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주가도 역시 주식에 대한 수요가 결정하고 공급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어쨌든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흐름은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반등세가 매우 뚜렷하진 않을 것이다. 특히 금리 22년보다 23년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금리가 더 올라가면 올라간 금리가 또 뉴노멀이 돼요. 심리적으로는. 뉴노멀이 되기 때문에 야 이거 금리 계속 이제 동결한데 그거는 희망적 사인이에요. 더 이상 금리 안 올린대. 이게 희망적 사인인 거예요. 그렇게 금리의 선행에서 주가에 먼저 반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추가적으로 높은 금리 때문에 주가가 또 반영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고요. 다만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최종금리가 있을 거예요. 그거보다 더 상향 조정되거나 하는 것은 차익값만큼 주가에 추가적으로 반영될 소지는 있겠지만 계속 고금리를 향해서 어쨌든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인상하고 속도 조절을 하면서 인상하는 이런 액션 자체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23년의 주식시장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제가 2022년 경제 전망을 할 때는 22년은 주식 투자하는 해가 아니다. 주가가 먼저 선반영돼서 빠지는 국면이다. 돈의 이동이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주식시장에서 돈이 나와서 현금성 자산으로, 저축으로 옮겨가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선행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저축에서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것은 선행해서 움직일 거라고 본다면 이제 22년 2분기까지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면서 인상하는 그 액션은 이미 다 반영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금리 동결에 가까울수록 또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릴 수 있습니다. 다만 뉴노멀이긴 하지만 금리의 레벨 자체가 높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것은 저축 투자의 수익성인 거예요. 금리는 돈을 저축으로 갖고 있을까 주식으로 갖고 있을까, 어떤 형태로 돈을 갖고 있을까의 문제잖아요. 근데 22년 경제랑 23년하고는 다른 것은 금리의 레벨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진 금리 속에서 내가 굳이 주식시장으로 돈을 옮겨 넣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저축만 해도 6% 수익을 볼 수 있는데 굳이 1, 2% 주식 투자해서 수익 벌 수 있을까 하는 걱정. 그리고 6%가 시중금리면 주식 투자했을 때 만약에 6%를 벌어요. 그러면 그제부터 똔똔인 거예요. 그제부터 0% 수익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회비용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으로 적극적으로 돈을 유입하기 어려운 계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21년만큼 주식시장으로 돈이 많이 대거 유입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심리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유입이 된다. 그런 면에서 주가는 저점 찍고 반등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주식 투자를 하는데요. 22년 한 해는 제가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2022년을 전망할 때 지금부터 대략 한 1년도 더 전이죠. 그때 금리 인상기에는 주식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현금 보유를 늘려라. 왜? 저축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의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 절대적인 비중을 현금으로 옮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아예 안 넣으시는 것도 방법이다. 지키는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저도 역시 현금 보유 비중을 많이 늘렸고 주식은 다 없앴었고요. 그리고 대신에 저는 2020년부터죠. 들고 있었던 게 원유 선물 ETF예요. 22년 6월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의 정점이라고 판단하는 그런 시점에 국제 유가의 정점인 거고요. 6월 물가 상승률을 본 게 7월 달이죠. 7월 달에 9.1%를 보고서는 이게 정점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8월 달에 이 7월 물가 상승률을 보면서 정점일 거야 라는 확신이 조금 더 들고요. 계속 볼 때마다 9.1보다 다 낮아지니까 그 물가 정점론이 확실히 부상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정점론에 정점론자도 안 붙죠. 정점 맞아라고 하듯이 얘기를 하죠, 다들. 어쨌든 그 정점일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 때쯤부터 물가가 고공행진할 때 인플레이션 시대니까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라 라는 말을 그 이후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에 투자를 하라는 것은 물가가 정점을 향해 올라갈 때 투자하는 거니까. 실제 저는 국제 유가 전망치를 면밀히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에너지정보청이죠. EIA의 전망치에 기초해서 국제 유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전망치 자체가 22년 2분기가 고점으로 봤기 때문에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원유 선물 ETF를 다 정리한 상태고요. 지금은 말 그대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고요. 23년은 주식 투자 하셔도 됩니다. 그건 선택의 문제예요. 안전 추구형이냐 아니면 공격적 투자자냐. 안전 추구형이면 저축 수익률을 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좀 공격적 투자자다 그러면은 주식 투자하는 것을 막진 않습니다. 22년에는 막았거든요. 23년은 어쨌든 저점만큼은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플러스 수익을 본다는 거죠. 22년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수익을 볼 거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린 거고, 23년은 주가는 저점 찍고 이제 반등하는 흐름인 건 맞습니다만 지지분진한 흐름이기 때문에 나는 좀 공격적 투자자야, 나 주식 안 하고는 못 버텨, 나는 좀 주식을 좀 잘해 라고 자신감 있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주식 투자를 막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22년에는 그분들마저 막았다는 거죠. 저는 22년 한 해 주가가 대대적으로 조정받은 그런 섹터는 주로 IT, 빅테크 업종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20년, 21년에 주가가 다 상승하긴 했지만 대대적으로 유독 폭등했었던 그런 섹터가 또 역시 빅테크 IT 섹터예요. 맞죠? 이게 뭐냐면 빅테크나 IT 섹터는 소위 현재 실적이 뒷받침돼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가치를 두고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대 혹은 꿈, 드림에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막 몰려올 때 더 많이 몰려오고 주가가 더 폭등할 수 있어요. 반대로 유동성이 다 빠지는 역유동성 장세에서는 기대에 투자했던 종목부터 먼저 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조정되는 거라고 해석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23년은 22년과 또 다릅니다. 자, 2020년, 21년은 유동성 장세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주식시장을 일컬어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고, 또 22년은 역유동성 장세예요. 유동성이 빠지면서 나타난 주식시장의 움직임이에요. 근데 23년은 다 빠진 거예요. 선반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금리가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유동성이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23년 주가는 경기가 결정져요. 다른 말로 실적 장세라는 거죠. 그럼 실적이 꾸준히 뒷받침될 수 있는 산업 섹터가 어떤 것일까?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경기가 좋으면 차도 바꾸고 가전제품도 바꾸고 스마트폰도 바꿔요. 이게 뭐예요? 다 내구재 수요가 늘어나죠.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자동차 한 1년 더 타자. 경기가 안 좋으면 휴대폰도 그냥 좀 더 쓰자. 이런 내구재 수요가 줄어요. 내구재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품목이 뭐예요? 그게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고 마이크론도 생산 설비 용량 줄이고 인원 감축 들어가고 거의 반도체 산업의 방향자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도 그런 조정을 받는 것처럼 국내 기업들도 다 조정을 받는 거죠. 결국 경기 침체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산업 섹터가 그런 섹터들이다. 내구재 영역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그쪽에 더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주가 조정을 받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23년 안에 그런 IT 기업들이나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실적이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적이 계속 뒷받침될 만한 섹터는 경기 호황일 때도 굳이 뭐 소비를 늘리지 않았지만 경기 불황일 때도 굳이 소비를 줄이지 않는 그런 품목이 있습니다. 그게 필수재적 소비재죠. 그런 품목의 경우 나름의 실적의 뒷받침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들을 중심으로 한 투자 의사결정을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서 삼고 의사결정하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선반영된다, 선행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 시장만큼은 동행합니다. 금리와 동행하고 실물 경기 침체든 호황이든 그것과 동행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그 동행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22년 한 해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집값이 많이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지금 최근 시점 통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주간 단위로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마이너스 0.5%에 가깝습니다. 지난주보다 0.5%가 빠진 거예요. 이 하락폭은 굉장히 큰 규모인데, 근데 금리는 여전히 올라갈 일이 많이 있고요. 23년에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있고 시중금리는 더 올라가고 시중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반영해 주면서 선행해서 나타내 주는 그
금리가 코픽스예요. 코픽스는 주로 은행연합회에서 전국 그 8대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드리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지수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계속 커져요. 자금 조달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한국은행에서 빌려 쓰는 그 돈의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게 기준금리잖아요. 시중은행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조달 비용이 늘어나요. 그럼 그것을 반영해서 시중금리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코픽스가 반영해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런 흐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23년 상반기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고 그 높아진 금리는 주택시장의 이 매수세를 꺾어놔요. 매수 의지를 꺾어놔요. 22년에도 정말 이렇게 높아진 금리 때문에 나 정말 1억은 대출 받아야 되는데 1억 대출 받을 때 이자 내가 100만 원씩은 갚을 수 있었어. 근데 200만 원은 못 갚아 하는 계층들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거야. 구매 여력도 축소시켜요. 앞에 구매 의지도 꺾어놓지만 구매 여력도 꺾어놔요. 매수세가 얼어붙는 것이고 그게 거래 절벽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23년에는 추가적인 공급 물량이 나타나고요. 신규 주택 공급도 있고 기존 주택 공급 물량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나 갭 투자자들은 이자 상환 부담 때문에 빨리 집을 정리하고 싶은 욕심에 내놓는 물량은 많아요. 거래 안 될 걸 알면서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 물량은 많고 매수세는 꺾이니까 다른 말로 미분양 주택 건수가 늘어나요. 그런 구간에서는 아직도 조정될 일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집값 조정률은 23년 1분기 끝자락이나 2분기 초 그 정도쯤에 더 조정률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떨어지는 시점은 그렇게 보고 있고 떨어지는 정도는 뭐 마이너스 1%에 가깝게까지 주간 단위로 떨어졌다가 다시 플러스는 아니고요. 마이너스 폭을 줄여나가면서 올라가긴 할 텐데 안타깝게도 23년 연내에는 플러스로 전환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23년 경제정책 방향을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세제와 관련된 규제, 부동산 규제, 그리고 금융, 대출과 관련된 또 규제, 이 양대 규제죠. 세금과 대출과 관련된 그동안의 부동산 규제를 좀 완화해서 좀 매수세를 끌어올리겠다라고 제도적인 변화를 좀 가져오려고 하는 중인데 그런 것들이 좀 상당 부분 기대에 반영을 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인 매수세를 다시 플러스로 올려놓을 만큼의 그런 효과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 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될 때마다 하락폭이 좀 둔화되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나 플러스로 전환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3년 연내에는 집값이 계속 조정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경제를 전망할 때 그 선행지표를 가지고 해당 가격이나 공급량이나 수요를 전망해요. 그리고 그것을 전망해서 가격을 예측하는 방식인 거예요. 예를 들면 내년 주택 공급량은 얼마나 될까? 그걸 예측하기 위해서는 건설 인허가 건수가 있어요. 국토교통부 데이터고요. 그 데이터가 2년 정도 선행합니다. 그러면 인허가 건수가 줄면 공급 물량이 줄 것이다. 2년 후에. 인허가 건수가 다시 반등하면 공급 물량이 2년 후에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선행성이 있는 지표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든 선행 지표들의 조합을 가지고 주택 가격을 전망하는데 24년 이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모른다라고 답변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모른다. 24년 이후는 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뭐 그래도 이제 뭔가를 의견을 말씀드려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생각보다 24년 안에는 플러스로 전환되는 구간이 빨리 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의 순환 주기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물론 장기 침체가 오면서 이 침체 국면에 이렇게 높은 금리가 너무 부담이 돼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는 액션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어요. 물론 물가가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 그런 지표가 나와야만 가능한 거지만 그런 것이 나왔을 때 금리 인하를 빠른 속도로 단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시점에는 다시 자금이 몰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높아진 기준금리를 또 뉴노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금리 인하가 빠른 속도로 단행되는 과정에서는 또 여러 가지 규제책들이 다 총동원되고 같이 효과를 낸다 그러면 집값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제자리를 향해서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를 향해서 다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24년, 25년을 먼저 예단하기는 좀 이르고 그냥 23년 한 해는 관망하는 자세가 적당하겠다. 그런 면에서도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라 라는 말씀에 대한 커멘트는 여전히 유효할 수가 있겠죠. 주택 매수세를 좀 천천히, 매수 시점을 천천히 가져라.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은 뭐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이유도 현금을 장전하고 제가 안전추구형 투자 선택을 많이 합니다. 공격적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키는 투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23년 안에는 정말 저축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집값이 충분히 조정되다가 이게 마이너스 폭을 줄여나가면서 0에 가깝게까지 올라오는 구간, 0 밑에 맴돌겠지만 이 구간 지점에 이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자체가 세제라든가 다주택자 규제라든가 이런 걸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투자의 기회로서도 삼을 수 있는 시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게 기준금리 인하와 그리고 이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이런 게 다 같이 맞물리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금 장전하셨다가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23년 끝자락이나 이 정도에 한번 기회를 살펴보시면 어떨까. 물론 23년 뭐 이맘때 23년에 또 봤을 때 24년에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땐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으로서는 23년을 보는데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23년 경제를 저는 이제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니까 그 해를 무슨 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23년은 내핍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핍은 궁핍하다라는 용어와 유사하고요. 여기서 내는 인내할 내입니다. 23년 경제는 매우 어려울 것이고 혹독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23년 경제를 먼저 들여다보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것인가,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먼저 들여다보고 준비된 날을 만든다면 인내할래, 인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려움을 인내해야 하는 해, 그런 해로 가져가시길 좀 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좀 어려움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